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를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자료 수집을 했을 때, 그렇죠? 자료 수집하면서 실증 연구랑 해석적 연구를 수행을 했을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탐구 태도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서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과학 연구를 했을 때 당연히 사회과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대상의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로 오늘 판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는 총 4가지예요. 근데 4가지를 공부할 때 앞글자를 따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먼저 앞글자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는 계획, 상성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글자를 딴 거예요. 계획, 상성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글자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가 뭘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오픈마인드, 열린 태도.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죠. 그래서 첫 번째 갖추어야 될 태도는 개방적 태도. 자, 두 번째는 조금 쉬울 것 같은데. 팩트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개방적.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태도, 그렇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주의적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되겠죠. 성찰적 태도. 그래서 갖춰야 할 태도는 총 4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방적 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방적 태도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의견이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태도를 개방적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인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혹은 자신의 연구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요.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 자, 하나의 가설로 인정하는 태도를 저희는 개방적 태도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의견은 하나의 가설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객관적 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적 태도는 사실에 기반해서 연구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뭐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태도죠. 이걸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는 태도죠. 추측이라든지 감정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려는 태도도 객관적 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자신의 연구를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신이 연구를 수행할 때는
자신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연구를 수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수행을 해야 되냐면 제3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태도를 객관적 태도라고 표현해요. 제3자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연구자면요 뭘 하고 싶냐면 내 가설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나한테 유리한 정보, 유리한 사실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연구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면에 제3자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면 제3자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은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객관적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인데 상대주의적 태도는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뭐 문화 상대주의 이런 표현 많이 썼었죠.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연구를 수행할 때 내 연구에 대해 대상이 되는 연구 대상자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역사적인 특수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맥락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처한 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태도를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 특수성, 사회적 맥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이 일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되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처한 역사적 특수성, 그렇죠? 그리고 옆 나라에 속한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성찰적 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성찰적 태도는 말 그대로 성찰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내 연구 주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설은 제대로 된 건지 자료 수집은 제대로 한 건지 분석은 객관성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더 생각해야 되는 태도를 성찰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연구를 마치고 나서도 자신의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뭐를 제기해야 하는 태도냐면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태도라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성찰적 태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도별로 실증적 연구랑 해석적 연구가 있잖아요. 다 필요해요. 네 가지가 다 필요한데 특히 어떤 연구에 뭐가 더 필요한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방적 태도 보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비판하여야 된다. 자신의 의견 하나의 가설로 인정을 해야 된대요. 뭐에 굉장히 필요할까요? 실증 연구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해석적 연구 필요하겠죠. 둘 다 필요한 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객관적 태도는요. 객관적 태도는 실증적 연구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한 태도입니다. 해석적 연구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신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연구를 제3자 관점에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구 대상자들이랑 친밀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거는 실질적 연구에 조금 더 필요한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상대주의 태도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연구? 해석적 연구에 훨씬 더 필요한 태도죠. 상대주의적 태도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성찰적 태도 보면 당연히 이거는 실질적 연구도 필요하고요. 해석적 연구도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의 태도 특징들 정리 잘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 가서 사회과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점 그 부분도 한 네 가지 정도 선생님이랑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5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회과 연구를 할 때는요,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구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어떤 연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거 누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요. 자신의 연구에 응해주는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구가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떠나서 연구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윤리적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자료 수집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의 받아야 되는 거고 시험법도 마찬가지고 참여관찰법, 면접법 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언제 받아야 되죠? 동의는 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받아야 돼요. 사전 동의가 기본인 거죠. 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되, 근데 특수한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를 하는 순간 자료 수집이 안 되는 방법이 있죠. 뭐죠? 그렇죠. 실험법 같은 경우.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동의를 받는 순간 그런 것들이 들통이 나면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동의받고 하겠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걸 받아야 되는 거냐면 사후에 연구를 수행한 후에 그거를 활용해도 될까요? 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몰래카메라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거랑 맞는 또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요즘에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 연구 윤리적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 있잖아요. 자,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내보내지 않아야 되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다른 말로는 익명성 보장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걸 반드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상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기록부를 만약에 작성을 하려면 그 작성을 할 때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자료수집 방법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윤리적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수집법을 하면 보통 실험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인간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일정한 조작을 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료수집법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의 윤리적 문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반드시 지켜야 되냐면요. 윤리적 문제, 그러니까 윤리성을 파괴할 수 있는 지나친 독립변인을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반드시 실험법에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나친 독립변인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었었지만 이런 거죠.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시키면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지나친 독립변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사용해서 진짜 폭력적인 사람이 되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독립변을 사용하면 안 된다가 실험법에 지켜져야 될 윤리적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요. 자료에 대한 정직성을 보통 얘기합니다. 자료에 대한 정직성.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하려면 어떤 일정한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책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잡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인터넷 기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정확하냐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연구를 통해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보는 독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정직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자료를 인용을 했는지 출처를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독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게 요거에 대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구자는요, 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면요, 연구 대상자한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이제 연구 대상자를 보호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뭐까지 그 윤리적 문제가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를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예로 많이 나오는 건데,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과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에 뭘로 발견한 거냐면 금광을 캐거나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질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건데, 그게 뭘로 지금 바뀌었죠? 당연히 폭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사회과학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태도와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를 해야지만 조금 더 건강한 연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PPT 영상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계약이 조금 더 미뤄진 것 같은데 집에서 조금만 더 힘내고 계약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